이분이 하신 얘기가 너무 쇼킹한 얘기였었어요. 사장님들 다 계신 앞에서 앞으로 퇴직금은 현찰이 아닌 주식으로 주겠습니다. 방심하죠. 주식이라니. 그리고 이게 당장 팔 수도 없는 주식이에요. 이게 사실 미국식이거든요. 임원에 계실 때 향후 10년을 보고 먹거리를 찾아달라. 그럼 우리 주식이 그만큼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진짜 퇴직금을 진짜로 주식으로 주셨나요? 네, 지금도 계속 주식으로 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H사 우주 기업 주가가 무려 10배가 뜬 120만 원 정도니까요. 사실 퇴직한 임원이 주식을 준 거는 오히려 감사해야죠. 우리나라가요 군사 강국이라고 했어요. 군사 강국.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한 몇 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5위라고 했던 것 같아요. 누가요?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예요? 아, 카페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생각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친구들끼리. 우리나라 군사력 5위래 생각보다 높지 막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었어가지고. 네, 최근에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전 세계 145개국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1위가 미국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에 우리나라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위를 보면요. 1위부터 4위까지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핵무기가 없는 나라 중에 군사력 1위는 우리나라라는 거죠. 아. 무슨 기준으로 저렇게 짜는 거예요? 지상력, 해상력, 공중력 모든 거를 파악하고요.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면 병력이 몇 명이 모일 수 있는지, 전차의 사거리는 얼마인지, 전투기에는 미사일이 몇 발이 실리는지 이런 거를 모두 분석해서 나눈. 그럼 북한 몇 위입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3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저 뒤에 후순인데요. 북한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군보다 훨씬 병력이 많아요. 전차 숫자도 훨씬 많고요. 근데 뒤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너무 노후화가 됐고요. 러시아에서 와서 부품 교체도 하지 못할 정도고요. 기름이 없어서 전투기가 뜨지 못할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6.25 전쟁 때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중고 무기를 얻어다가 전쟁을 치러했던 나라인데,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뤘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렇게 특별히 발전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한국의 군사력이 이렇게 중간중간 팍팍 점프업을 할 때가 있거든요. 68년 1월 21일 청와대 근처에서 총성과 폭군이 한번 울려 퍼졌었던 적이 있는 거죠. 다 전쟁 난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북한 정찰국 소속 특수요원 31명이 청와대 300m 앞까지 왔었던 엄청난 이제 사건이었었던 거죠. 당시에 이제 무장공비들은 대부분은 사망하고 한 명은 이제 생포했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분이 바로 일명 121 사태라고 부르는, 혹은 이제 김신조 사태라고도 부르는 그 사건이 이제 벌어졌었던 거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분이 바로 일명 121 사태라고 부르는, 혹은 이제 김신조 사태라고도 부르는 그 사건이 이제 벌어졌었던 거죠. 뭐 우리 나이 때 정도 되면 뭐 다 겪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죠. 생포된 김신조한테 당신 온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박정희 모가지를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으아! 전 국민들의 충격에 빠졌던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고 이틀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후에블로호 납치 사건이라고, 이거 되게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죠. 미군 해군 함정 우리나라에서 정찰하러 왔다가 북한 원산 아파트에서 납치돼요.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군에 강제로 납치된 지 만 11개월 만에 자유의 땅을 밟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은 청와대까지 뚫렸고 한미동맹 군사동맹 하는데 미국 함정 북한에 납치되고, 그러니까 안보에 어마어마한 구멍이 뚫린 거죠 당시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나라를 못 지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해서 자주국방을 강조하게 되죠. 이 북한의 도발도 분명히 계기가 된 건 맞는데 당시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국제적으로 동아시아 전체를 놓고 보면 그때 베트남 전쟁이었잖아요. 베트남 전쟁. 네. 근데 베트남 전쟁이 미군한테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나오는 게 이제 닉슨이 독트린을 하나 발표를 하는 거죠. 그게 아시아 국가들한테는 굉장히 큰 파장이었어요.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가 담당하라. 이와 함께 7사단을 철수시켜버립니다. 결국 여기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게 의존하는 안보 태세로는 국가를 지킬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자주국방이라는 화두가 여기서 태어납니다. 니네 나라 니네가 알아서 해라. 야, 그럼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봤을 때는 패닉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립된 곳이 국방과학연구소 ADD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공식적인 명칭은 홍능기계공업회사입니다. 아, 무슨 경운기 만들 것 같은. 겉으로는 승용차 경기 구매 알선하는 회사였어요. 아, 진짜로. 시장 회사구나. 그래서 이곳에 취업하신 분들이 국내 엘리트들이 다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명함에는 농기계 팔고 승용차 알선 사업하고 여기에서 취업한 것 자체가 보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 민간 산업이었던 H사 어떻게 그 여기에 끼어들었죠? 한국의 노벨이라고 불렸습니다. 다이나마이트 김이라고도 불렸고요. 바로 H사의 창업주 김종희 회장 얘기입니다. 김종희 창업주는 1922년 11월 12일 출생입니다. 당시 명문으로 알려진 원산 공립상업학교를 졸업했고요. 1942년에는 조선 화약공판에 입사를 하면서 화약하고 이때 첫 인연을 맺게 됩니다. 광복 이후에 이제 화약공판의 지배인이 돼서 화약고를 관리하다가 1952년 마침내 H화약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이후에 29년간 이 H사를 이끌면서 기계공업, 석유화학, 에너지 같은 국가 기관 산업에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 근데 프로필 보니까 코가 현암이네요? 이게 무슨 뜻이죠? 검을 현자에 바위암. 바위암자는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어떤 신념. 현자는 화약을 의미하는 거죠. 코에서부터 뭔가 묵직하고 단단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김정희 회장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나요? 충남 천안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시골 마을 출신인데 어려서부터 덩치가 컸답니다. 일단. 근데 이제 덩치만 큰 게 아니라 덩치가 크면 보통 머리도 크지요. 그래. 근데 이제 머리 크면은 똑똑할 것 같잖아요. 실제로 똑똑했대요. 영특하고 공부도 잘했다고 하는데 집안 형편이 막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큰아들만 좀 공부를 좀 많이 시키고 둘째인 이제 김종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집안일을 거들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 학생이 어떻게 하냐면 가출을 합니다. 어릴 때 서울로 유학 가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딜 가고 싶었냐면 경기 도립상업학교. 그게 당시에는 명문이었다는 거예요, 학교가. 그거 가려고 이제 아버지 몰래 입학시험까지 쳤는데 낙방을 했어요, 시험에. 근데 아버지는 공부 더 하지 말고 집에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당숙 집에 가서 들어 누웠다는 거예요. 나 공부 안 시켜주면 나 안 당한다고. 그 당숙 어른이 아버지를 설득을 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재수를 해가지고 경쟁률 한 16대 1이었대요. 붙었어요, 경기 도립상업학교. 이제 당시에는 시골 촌놈이 서울의 명문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거죠. 그 정도면 마을에서 막 현수막 걸고 잔치 같은 거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요즘 같으면 그러겠지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먹고 살기 급급한데 학비 대기도 벅찬 와중에 학교가 서울이라고 해서 뭐 서울에다가 하숙집 얻어주고 이럴 형편이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냐? 충청도에서 기차 타고 통학을 합니다. 통학을 해요. 아 이게 KTX도 그 내가 볼 때 집에서 역까지 1시간이에요. 그렇지. 왕복 6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학년 내내 결석 한 번 하지 않았고 성적도 5등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김종희 회장이 이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버지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반에서 1등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3학년 1학기 딱 한 번만 이거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였을까요? 뭘 해야 될까? 학원 보내달라? 결혼. 가와이? 서울에서 먹고 자는 거. 그렇죠. 예. 하숙입니다, 하숙. 천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너무 힘드니까 머니까. 하숙 시켜달라는 거였는데 결국 이제 아버지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없는 살림이지만 하숙비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 결과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1등을 거머쥐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입에서 뱉은 말은 막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학생이었네요. 근데 사실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머리만 좋았던 게 아니라 이 주먹이 또 좋았습니다. 오. 학창 시절에 우연치 않게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일본인 럭비부 학생 4명이 한국인 학생 3명을 괴롭히는 걸 봐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생각을 하시죠. 아, 쪽수의 빌리를 내가 도와드려야겠다. 머리를 씁니다. 아 이거 봐. 박치기로 박아버리죠. 머리를.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폭력 사태에 휘말린 8명이 모두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어렵게 하루에 6시간씩 막 차에 시달리면서 근데 갑자기 이게 퇴학을 당한다? 진짜 1등까지 한 모범생인데 박치기 했다고 퇴학까지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도 안타까웠을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가 이제 폭력 사태 한 번에 엮여가지고 퇴학을 당하니까. 근데 이제 그 다행인 게 서울의 당수거든. 네. 그분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전학을 가요. 멀리 한경남도 원산으로. 알죠? 서울에서 원산이면 당시에. 당숙의 지인이었던 일본인 경찰이 있었는데 그 경찰 집에서 이제 숙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경기도상 달릴 때 패스업한 거 그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라. 무덤까지 가져간다. 근데 이제 원산의 그 학교 학생들이 보니까 야 서울에서 누가 하나 전화 왔는데 제가 일본 경찰 집에서 등하교를 하네? 쟨 친일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왜 여기서 학교를 다니는지. 묵묵히 이제 참고 견뎠는데 어쨌든 나중에 오해는 풀렸다고 해요.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친구들이 되게 미안해했을 것 같은데 졸업은 무사히 잘 한 거죠? 다행히 졸업은 큰 사건 사고 없이 잘했는데 이 무렵에 이제 외부적인 문제가 하나 터져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됐습니다. 일본 유학을 그때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꿈이 이제 무산이 된 거죠. 결국에 당숙의 지인으로부터 화약회사에 한번 가봐라 이런 권유를 받고 1941년 조선 화약 공판에 입사하게 됩니다. 처음에 맡은 일이 구매부 격리로 일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다이너마이트 회사에 왔으니까 아무래도 화약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 기술을 일본인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겠지. 예, 그러다가 어느 날 도쿄대학교 화학과 출신이었던 일본인 간부가 이 회장을 잘 보신 거죠. 성실하고 착하고 근면한 것 같으니까 틈이 날 때마다 기술을 조금씩 전수를 해주십니다. 이 덕분에 입사 4년 만에 다이너마이트의 계장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일왕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김종익이 이제 화약 지식을 가르쳐주던 일본인 간부는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서 당부를 한 게 있는데 부디 이제 화약계를 떠나지 말아달라. 이번 연예계도 아니고 화약계를 떠나지 마라. 이게 참 먼저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그 화약을 다 챙겨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한국에 좀 꽤 많은 화약이 남았을 텐데. 본인 이야기로는 자연스럽게 이제 조선 화약 공판 지배인이 되었다라고 본인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두고 간 화약고를 관리하게 되었다라고 기억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일본 기술자들이 이제 다 가버렸으니까 이 화약을 만들 줄도 모르고 그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월급을 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 끝에 이곳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어딜 찾아가요? 어딜요? 미군 부대를 찾아갑니다. 미군 부대를 출입하려면은 이 잉글리시가 좀 돼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무작정 미군 부대 정문으로 가가지고 You know 다이너마이트? I have 다이너마이트. 테러범. 테러지. 에이, 다이너마이트. I have 다이너마이트. 빵빵 이렇게 한 거죠. 실제로 헌병이 권총을 뽑아 들었대요. 근데 이제 노노 빌딩 다이너마이트. For US 아미 다이너마이트 팔러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다행히 이제 통역관이 그 모습을 보고 사태는 수습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자초지종을 이제 듣다 보니까 이 화약을 당시 담당하고 있었던 스미스 대위가 딱 나와가지고 김종희 이 사람 되게 배짱이 좋다. 이때부터 인연이 돼서 화약을 미군 부대에 납품하게 됐었던 거죠. 야, 이게 망해간 화약 회사를 배짱 이 하나로 회사를 살렸네요. 그런데 위기가 또 터져요. 6.25. 전쟁이 터지고 사흘 만에 서울이 북한군 수준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한 거죠. 당시에 다이아몬드 3천 상자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요? 다 두고 가서 터지든지 아니면 북한군 손에 넘어가든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서울에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남는다고 지킬 수 있나? 근데 진짜 회사에 저 북한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화약고의 문을 열고 야 이거 폭발 위험이 있는 물건이야. 이거 잘못하다 터지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어. 이렇게 이제 반 협박 아닌 협박하고 겁을 준 거죠. 그래서 화약을 안 뺏기고 그 화약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 신의 한 수였네. 근데 전세가 또 급박하게 흘러갑니다. 서울을 수복을 했는데 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일사후퇴가 벌어지죠. 이번에는 이제 김종희 창업주도
남아 있었던 화약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부산으로 이제 피난을 떠나는데 그곳에서 또 스미스 데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평소 이제 신뢰하고 있었던 이제 김종희 창업주에게 미군의 화약 관리 용역을 맡기게 되는데 트럭을 타고 부산이랑 대구 막 이런 데에다가 화약을 날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나르는 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당연히. 왜냐면 그걸 이제 해낸 거죠. 전쟁터에서 화약 트럭이라니 거의 진짜 목숨을 내놓고 다니신 거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장교들이 김종희 창업주에게 다이너마이트 팀이라는 이 전설적인 별명을 이때 지어준 겁니다. (1952년) 이제 피난지였던 부산에서 드디어 한 화약 주식회사라는 독자적인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H그룹의 전신이 된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회사를 세웠다는 표현을 쓰긴 좀 그런 게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었던 여러 가지 뭐 산업 기반들은 93% 정도가 일본인 재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떠난 거니까 파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이제 조선화약 공판 요게 입찰에 나와도 계속 유찰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종희 씨가 이거 내가 인수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당시 이제 사업가들이 돈 많이 버는 게 뭐냐면 삼백, 설탕, 그다음 밀가루, 그다음에 면직물. 요거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화약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좀 말리고 좀 답답해했다는데 그때 이제 김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솔잎만 먹고 살아야 되는 송충이다. 갈잎이 아무리 맛있어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희 시대는 이 명언이 최고의 명언이에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예. 딴짓 하지 말죠, 그죠? 원래 하던 거 그냥 원래 이거 하던 거 해야 된다. 예? 송충이 솔잎을 먹어야지 다른 걸 왜 먹어? 근데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화약에 매달린 이유가 뭐예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학을 했으니까 계속 화학을 해야지. 나 아니면 화약 볼 사람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명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선견지명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화약을 안 쓰지만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려면 다이너마이트 반드시 필요할 텐데 이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쟁이 끝나자마자 화약 수요가 폭증을 했는데 더 이상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화약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당시에 화약 공장이 하나 있기는 있었어요. 딱 하나 남은 게. 일제가 세웠던 인천 화약 공장인데 사실은 거의 방치된 수준이었죠. 그 공장을 복구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일본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 인천 공장 설계 도면을 찾아내요. 그거를 기어이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단하신 분이다. 근데 사실 위지가 대단한 회장님이신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설계도면 하나만 가지고 인천화학공장을 그대로 살리신 거 아니에요? 결국 이 공장을 인수한 지 3년 만인 1958년에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자체 생산하게 됩니다.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도 두 번째 생산국이 된 거죠. 60년대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업을 육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박을 칩니다. 경부고속도로 아닙니까? 예. 왜냐면 이거 폭탄 터질이 엄청 많거든. 민족 중흥의 대동맥이라고 불리우는 경부간 고속도로 공사가 세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얘기는요, 미스터 리의 정말 단골 소재예요. 경부고속도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있게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공사 착공하기 2개월 전에 김 회장을 청와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대놓고 얘기했대요. 이 김 사장, 내가 아우토반 같은 고속도로를 만들 건데 내가 화약이 모자라서 공사 중단됐다는 소리를 안 나오게 할 자신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 회장이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공장을 밤낮 없이 한교대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약 필요한 게 16,000톤인데 그거를 차질 없이 공급을 했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그 다이나마이트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됐으면 이 불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H사가 돈을 좀 쓸어 담았겠네요. 스스로 담았죠.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한창이던 이제 1969년 한 해에만 다이너마이트 매출이 25%나 뛰었습니다. 와. 당시에 이제 홍제동에 화약 창고가 있었는데 아침이면 전국에서 몰려든 트럭들이 이 화약 받으려고 장사진을 쳤대요. 근데 현찰 싸들고 와야 그나마 사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한 상자라도 더 받으려고 막 눈치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김종희 회장 인생 자체가 아주 정말 폭발적인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인데 실제 모습은
어떠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70년대 경제부 기자로 그 당시에 내 나름대로 막 열심히 뛰었다고 뛰었는데 기업인들 거의 다 만나봤어요. 그런데 이 한국을 창업자인 김종희 회장은 예외입니다. 김종희 회장은 몇 번이나 접촉을 했어요. 해도 안 돼. 그 당시에 홍보팀이 신문기자 출신이에요. 알만한 사람인데 아유 우리 회장님은 안 됩니다. 본인이 그래 본인이. 그래서 직접 못 만났어요. 이 양반이 뚝심도 있고 추진력도 있지만은 대외 관계는 이렇게 비밀이 많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꼈어요. 정경련에 나타나는 걸 한 번 봤지. 이러면 뭐 꿋꿋했지 뭐. 당당했어요. 당당하고 표정이 없어요. 우리는 표정을 읽을 수 없어. 당당해서 했어요. 나는 그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이 사업 종목하고도 관련된다고 봐요. 사업 종목이 한국 하약이고 그다음 비아링 아닙니까? 이 업종 자체가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은둔형 기업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종합을 해보면 약간 절대 샤이한 분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업종 때문에 은둔형 기업인이 됐다니 이게 어떤 말이죠? 이게 사실 제가 하약을 만드는 공장을 찾아가잖아요. 그럼 공장 문 두께가부터가 보안이에요. 이 두께가 나오는 순간 적군이 몇 밀리탄을 쓰면 이거 뚫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나와요. 공장의 넓이가 이만큼 되면 미사일을 얼마나 보관할 수 있겠구나 예측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 방산기업이 사실 다 폐쇄적인 건 맞아요. 근데 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특수사업이라고 보는 거죠. 저희 방산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이 기업을 이끄는 오너 같은 분들도 외부 노출을 웬만하면 잘 하지 않아요. 당시 H사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방산기업만의 좀 독특한 문화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위험한 화약을 다루는 회사다 보니까 안전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왜요? 회사를 들어갈 때 거수 경례를 합니다. 화약. 네, 과연 그다음에 출퇴근할 때 검문. 만약에 뭐 주머니에서 성냥이나 라이터 뭐 이런 게 나온다. 바로 라는 소문이 도는. 그런데 이제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입사하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입대를 다시 한 것 같다. 이거 꿈인가? 내가 왜 군대? 다시 한 것 같다.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 어떤 그런 문화? 그런 게 지금 H그룹을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장님이 너무 철두철미하시니까 좀 피곤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 여기 갔더니 뭐 성냥 라이터도 휴대하는데 그러면 이제 회사를 나올 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업계 최고 대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60년대 이 H사 입사 시험 때는 이 시험장이 모자라서 체육관을 빌리기도 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야외에서 시험을 본 정도로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더 대박인 게 이 회장님이 이제 인사 관리 스타일인데 똑똑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들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신입사원들을. 그러니까 항상 인사 카드 이제 가져다니면서 직원들 인적 사항 이걸 다 외웠대요. 그럼 복도 딱 만나. 뭐 이경규 사원 당신 집안에 요새 뭐 어떤 일, 뭐 무슨 일 있어? 그러면서 걱정해주고 챙겨주고 이러니까 신입사원 입장에서 보면은 오너가 내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우리 집안 얘기도 알아. 감동하는 거죠. 우와, 거의 완전 H사고 꿈의 직장이었네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 김종희 회장이 왜 다이너마이트 김이 됐는지 그 활약상을 들어봤는데 집에서는 어떤 분이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김종희 회장은 이제 부인 강태영 여사 사이에서 이남 일녀를 뒀습니다. H그룹의 김승현 회장이 장남이고요. 차남이 이제 B식품기업의 김호연 회장. 김종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말수도 적고 표현에도 서툰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와이프를 그렇게 아꼈대요. 애처가였답니다. 그래요? 근데 두 분이 만난 이야기가 좀 재밌더라고요. 이게 부인 강태영 여사하고 맞선을 봤대요. 김 회장님이 이제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택시가 마음에 들면 저녁까지 먹고 오고 안 들면 그냥 들어오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들어온 거 아니야, 아예 그냥. 안 들어오고 외박. 외박이요.
미래의 처가댁에서 밥을 거하게 먹고 왔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예, 이 부인 강태영 여사는 이제 평택 출신인데 당시에 이제 수원여고를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이제 묵묵히 남편을 내조하면서 자녀 교육에 전념한 현모양처였다고 하는데 평소 이제 김 회장이 종종 오르간을 연주했다고 해요. 집에서는 오르간 연주해주면서 뭐 아내 애창곡을 불러줄 정도로 로맨티스트. 그러면서 이제 뭐 아내분한테는 당신은 나에게 성모 마리아와 같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고백을 할 정도로 저런 멘트를 친단 말이에요. 간지러워. 어마어마하네. 승모 마리아 같아. 승모가 아니고요. 성모는 이거예요. 승모 말이야. 성모. 밖에서는 굉장히 터프하신데 집에서는 아내밖에 모르는 애처가라니 너무 로맨티스트셨네요. 이 김정희 회장의 소문난 애처가였다고 하는데 이제 가족만큼 또 지독하게 챙긴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야구 선수 이제 이상군 씨고 김태균 선수고 그다음에 인교진 배우인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천안 북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이 세 사람이. 이 김정희 회장의 76년 고향인 천안에 세운 학교가 이제 북고등학교거든요. 앞서 이제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제 학창 시절에 6시간 천안에서 서울로 출퇴근했다. 이게 굉장히 이제 한인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학교를. 네, 그래서 고향의 인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를 하나 짓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당시에 투입한 돈이 33억. 이야, 많이 들어왔네. 많이 들어간 거예요. 대학도 아니고 고등학교지. 고등학교 개교식을 할 때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개교식을 하는데 미국 대사도 오고 타고 다니는 건 나보다 헬기 타고 푹 오고 그 힘든 얘기는 사실은 시골도 굉장했죠. 굉장히 사명감이 크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애착도 강하셨고 학교를 사실 대학까지도 생각을 염두에 두셨을 거예요 처음에. 이야, 대단하네.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기념식에 초청된 인사만 400명에 달했대요. 당시 신입생이 480명 정도 되니까 이야. 기념식에 참석한 손님하고 학생 수하고 한 400명이 입학하면 여기 부모님들하고 해가지고 많아야 100명이야. 그렇죠. 근데 480명이네. 학생들하고 막 섞여 난리 났겠다. 그렇죠. 엄청났죠. 근데 상대적으로 당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시설도 굉장히 좋았다. 그렇겠네요, 보니까. 이건 뭐 80년대까지도 이랬는데 조개탄 썼거든요, 조개탄. 그죠. 새까만 이 조약돌보다 조금 큰 그 까만색 석탄 같은 거 이거 있어요. 난로예요? 네네. 그걸 태워요. 태우는 거죠, 태우는 거. 근데 이제 북고는 당시에 전국 최초로 교실에 라디에이터 난방. 이거 대단한데. 근데 라디에이터 난방보다 저는 더 놀라운 게 수세식 화장실을 깔아줬다. 70년대.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나 국민학교 때도 학교 그 수세식 아니었는데. 푸세식이었어. 근데 이때 이제 김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술 한 잔 덜 마시면 된다. 그 술을 얼마나 드시 이거 과시 아니에요, 과시? 그거 안 마시면 된다라고 해서 800평 규모의 대강당에 700평짜리의 도서관 막 이런 것도 지어주고 700평? 네, 당시에는 이제 사실 대학에서도 꿈꾸기 힘든 그 정도의 규모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에다가 한 거죠. 근데 이 명문고등학교가 된 이유가 절대적으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야구인데요. 야구? 예, 이 김종희 회장이 사나이가 기계를 키우는데 제일 좋은 거는 야구다. 그래서 야구부를 창설을 하게 되는데 이때만 해도 야구부라는 게 충청도에서는 별로 하지를 안 했던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아마 부산 쪽에 야구가 굉장히 서울하고. 예. 그래서 얼마나 열정을 쏟았으면 3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게 바로 북고등학교입니다. 저희들 당시만 해도요. 고교 야구가 인기가 대단했어요. 이 고고 야구를 하고 빨리 집에 들어갈 정도였어요. 이 북고등학교. 나 그런 생각이 나네. 이 화학 사업이라는 게 그 참 강렬하고도 오묘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자칫 한순간이라도 방심한 이 모든 걸 앗아가는 게 사실 폭탄이잖아요. 그죠? H그룹한테 있어서 1977년 77년. 굉장히 잔인한 해였습니다. 11월 11일 밤에 이란과의 월드컵 예선전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갑자기 이제 자막으로 속보가 뜹니다.
이리역. 전라북도 이리역 군내에서 화약을 실은 화차가 폭발해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위험한 화물을 호송하거나 운송하는 관계자들의 조그만 부주의가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천여 명의 인명 피해를 내고 엄청난 재산 손실을 내게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참혹한 사건이었거든요. 인천에서 광주로 H화약의 폭발물 40톤을 싣고 가던 화약 열차가 있었는데 이 이리역에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근데 화약 상자에 그 불이 옮겨 붙어서 폭발물이 연쇄적으로 터졌어요. 아이고. 네, 이 폭발 때문에 사망자가 이제 59명, 그리고 이제 1,400여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주변 가옥들도 다 주저앉았었고 재산 피해액만 61억 원. 당시 이재민 수가 8,000명 정도. 어마어마한 대참사였습니다. 사고 경위를 보면은 영무원이 당시 이제 급행료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딱 차를 세워놓고 돈 줘야 내가 지나가게 해줘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틀이나 열차가 이리역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호송원들 입장에서는 춥고 지치잖아요. 술을 마시고 자요. 근데 그냥 잔 게 아니라 또 추우니까 난방이 없으니까 촛불을 켜놓고 자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아이고. 그 초가 넘어지면서 그러면서 역대 최악의 열차 사고가 난 거예요. 맞습니다. 저 때가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도시 이름도 바꿨죠. 맞습니다. 이리에서 익산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약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영무원의 갑질과 호송원의 실수가 부른 인재라고 인재죠, 봐야겠네요. 인재. 그래서 이제 임원들도 아니 회장님 이거 우리 잘못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종희 회장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제품을 통해서 재산상 피해가 많이 났으니 그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뭐 사고 원인도 나오기 전에 신문에 사과문부터 게재했다라는 거예요. H 사건.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모든 재산 다 바쳐서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통이 얼굴이 막 백지장이 돼가 있네. 그래가지고 국력을 최선을 다해서 이걸 복구하라는 그게 막 모든 게 그 당시 현장에 지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야. 그 당시에 막 신문에도 오단통 광고 전부 다 내고 그거 결단을 이제 김종희 회장이 한 거거든. 굉장한 충격이었죠, 그거는 당시에. 그때 우리 사과문을 내고 그랬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근본적으로 이거는 한국 화약 제품은 다이나마이트를 싣고 가던 기차가 우리 쪽으로 잘못해가지고 터져 사고 난 건데 그건 우리가 책임진다. 그 사력을 다해서 복구했는데 사력이 회사 사자를 써가지고 이건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그거는 분명하셨어요. 상당히 내 그때 느낀 이 양반 역시 그릇이 큰 양반이구나. 사실 책임을 진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 그게 뭐 말이 쉽지 행동을 옮기는 게 대단히 어려운데 이 김종희 창업주 같은 경우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90억 원을 피해 보상금으로 내놓습니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2,700억 원. 와. 근데 보상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당시에는 좀 망한다 이 회사. 회사 망할 거다. 한국화약 이제 끝났다. 당시에 회사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소액주주들한테도 이제 배당을 줄 수 없게 됐었던 거죠. 그때 사재를 텁니다. 사재를 털어서 위로금까지 지급을 했다고 하거든요. 본인을 믿고 어쨌든 투자를 해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좀 끝까지 도리를 다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임직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직원들도 자발적으로 휴일도 반납하기도 하고 복구 현장에서 일도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그 이후예요. 전 재산을 다 뱉어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망할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1980년대에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 전 재산을 다 넣고도 망할 줄 알았는 기업이 불과 2, 3년 만에 보란듯이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우뚝 일어선 거죠. 그런데 회사는 살아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김종희 회장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원래 이제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사고 수습에 매진하다가 완전히 또 악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당뇨 합병증으로 이게 신장병이 좀 발생해가지고 아이고. 매일 좀 투석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손에서 일을 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나이가 59세. 어이구. 환갑 전이거든요.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이런 말았던 나이에 거죠. 세상을 떠나셨네. 이게 안타까운 게 이 김 회장이 아내 강태영 여사분께 항상 그랬대요.
이제 환갑지나면 호강시켜주겠다. 아이고. 라고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59세. 이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인 강태영 여사 같은 경우에는 남편하고 사별한 뒤에 35년 동안이나 본인 생일 잔치를 안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먼저 간 남편한테 어떤 그런 그리움이랄까, 뭐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네요. 두 분 사연 들으니까 가슴이 굉장히 먹먹해지네요. 김종희 창업주가 회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29년이거든요. 당시 동시대의 다른 기업인들에 비해서 뭐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 이름답게 화약처럼 강렬하게 좀 일을 하다가 가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김종희 창업주의 생애에 이어서 H그룹의 또 다른 불꽃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와, 쏜다. 뭐 새해가 되면 이야. 저희 집 앞이에요. 용산 사니까. 서울 세계 불꽃 축제. 네, 이걸 보려고 매년 100만 명 이상 모인대요. 이걸 H사에서 전액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행사에 드는 비용이 100억 원 가까이 든대요. 정말 H그룹 통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통 큰 축제를 매년 여시는 인물입니다. 바로 김성현 회장입니다. 네. 김승현 회장은 서울 장충 국민학교 그리고 장충중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이제 최고 명문이던 경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러다가 고2 때 미국 중서부의 유서 깊은 기숙학교를 졸업하고 맨로 대학교에서 경영학 그리고 드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던 김승현 회장, 아버지 김종희 창업주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만 29세의 나이에 H사 2대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일찍 20대 후반에 회장이 됐기 때문에 다른 재벌 회장하고 조금 캐릭터가 다릅니다. 2세라기보다 1.5세대 회장 정도의 캐릭터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상당히 자신감 있게 일을 했어요. 모든 것을 어떤 임직원보다 많이 알아요. 확실히 알고. 그러니까 자신감 있어요. 근데 이 김승현 회장의 이런 추진력 사실 뭐 아버지한테 다 물려받았겠죠. 그렇죠. 이 창업주 김종희 회장님께서 교육관이 좀 남달랐다고 해요. 남자는 술을 마셔야 하고 담배도 피워봐야 하고 단맛 쓴맛 다 봐야 한다. 어차피 뭘 하든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쓸데없는 건 하나도 없다. 다 경험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승현 회장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서 갑자기 그룹 총수가 된 거잖아요. 보통 근데 재벌 2세들은 후계자 수업 같은 거를 받는 것 같던데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회장이 된 건가요?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아까 이리역 사고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때 이제 김종희 회장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장남 김승현 회장을 불러들였습니다. 근데 불러들이긴 했는데 이게 본사가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이제 수주 경쟁을 펼치던 중동 건설 현장으로 불러들였어요. 모래바람 날리는 최전선에서 이제 직접 발로 뛰면서 글로벌 감각하고 뭐 맷집도 키워봐라. 거기 가서 경험 좀 쌓거라. 힘든 곳에서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승현 회장이 아무리 배짱이 두둑하다 해도 진짜 대장 소리를 들으려면 일로 승부를 봐야 하는데 취임 당시가 30살도 안 됐을 거예요, 그죠? 다들 반신반의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우려, 뭐 걱정 이런 게 뭐 어마어마했죠. 왜냐면 창업주가 거대한 산 같은 분인데 뭐 제대로 된 뭐 유언이라든지 미리 뭐 승계 절차 이런 것도 밟을 시간 없이 그냥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김승현 회장이라는 사람은 29인데 미국에서 유학하다 들어와가지고 이 거대한 그룹을 이어받는 거잖아요. 또 어쨌든 결과가 좋았죠. 당시에 물려받을 때 자산이 7,50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40년이라서 217조 원. 그러면은 288배가 성장을 한 거예요. 매출도 1조 1,000억 원이었는데 65조 4천억. 그 60배 이상 상승한 거예요. 대단해. 네, 김승현 회장이 그렇게 회사를 키울 수 있었던 특별한 비결이 있었나요?
비결로 꼽히는 게 이제 제2의 창업. 그게 이제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왕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당시 그룹 계열사가 19개 있었고, 이제 김 회장이 몸담고 있었던 태평양건설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른도 안 된 젊은 회장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주변에서 잘하나 한번 보자.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걸 시도를 하려면 당연히 반대도, 내부적으로 반대도 있을 거고,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리스크도 엄청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인수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제 이 김승현 회장도 그걸 선택을 했었던 거고, H그룹의 체급을 키우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 20개 가까이 되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뭐 또 이렇게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어떤 사업부터 인수를 한 겁니까? 요게 바로 석유화학 분야입니다. 회장이 된 지 1년 후에 한화학 그리고 한다우케미컬이라는 이제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이 직전에 2차 석유 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1980년에 물가 엄청나게 치솟았거든요. 당시 금리도 엄청나게 높고, 그때 다들 이제 석유화학 사업에는 소극적이었는데 반대로 오히려 김 회장이 생각을 한 거죠. 위기가 이게 영원불멸하지 않다. 곧 회복될 거다. 요게 이제 적중해서 H사가 세계 화학 시장의 강자로 올라서는데 발판이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네네. 좀 무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 김승현 회장이 참 시대를 잇는 통찰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석유화학 사업을 인수한 다음에 이분이 에너지까지 인수하게 되고요. 이 결과를 보고 나서 결과를 딱 보면 그룹사 전체의 매출이 2배 이상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초반에는 그 석유화학 사업에 목숨을 걸었는데 이야, 잘 풀렸네. 당시는 그게 이제 한국화약의 수건 사업이었죠. 원래 하던 화학 분야하고 좀 네네네. 연관성도 그렇죠.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수건 사업을 성공시켜 놨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건데 이때부터는 이제 막 거침 없어집니다. 시청역에 피오텔 있잖아요. 그다음에 전국 각지 H 리조트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86년에는 뭐 인수하냐면 유통회사. 그래서 이제 G 백화점 청담동에 있는. 그러면 제조업하고 방사안에서 시작해가지고 석유화, 에너지로 이제 넓혀요. 그리고 이제 레저, 유통까지 영토 확장되니까 이제 완전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H그룹의 기틀이 완전히 잡힌 거죠. 대단하다. 영그룹을 인수할 때 큰 돈은 들어가야 되고 레저 사람이 많이 들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과연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죠. 그러나 김승현 회장이 일본에 가서 아버지 친구들까지 만나면서 인수해도 괜찮다 해서 인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후에 88 올림픽 이후 레저 산업이 일어나면서 그게 큰 효자 품목도 됐죠. 김성년 해가지고 성공 많이 했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여의도 63빌딩 있잖아요. 그거 인수할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인수 과정도 어려웠지만은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다 이겨냈거든. 그게 파워예요, 또 그게. 자기 아버지한테 나는 좀 많이 물려받았다는 게 느껴지대. 그 당시에 재벌 2세로서의 가지는 위상, 그 평균 이상으로 나는 좀 방향이 있다고 봐요. 사업할 수 있는 추진력, 판단력, 이게 굉장히 뛰어난 멤버가, 뛰어난 케이스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느꼈어요, 저는. 확실히 그 성부사 기질이 있었어요, 그죠? 이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는 매출이 2배 정도 올랐던 시점에 내부 계열사를 모두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정리를 합니까? 예, 정리를 하고 좀 더 내실을 다지죠. 그 위에 조금 변화가 있다면 1990년대 이후에 이 은행하고 신문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 금융권 그리고 언론 분야에 좀 영역을 좀 넓히는데 뭐 지금 교육해 보면 그 김승현 회장은 M&A 기재 아니었냐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요 무렵에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이제 하나 있는데, 요게 김 회장이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때가 90년대거든요. 한국화약이라고 하는 사명을 이때 H사로 바꿔요. 이게 92년도에 한국이랑 중국이 수교를 맺으면서 93년도에 이제 한국화약이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방문을 하는 거죠. 이제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서 플랜카드를 걸어줄 거 아니에요. 화약이 왔으니까. 근데 거기 한자로 뭐라고 적혀져 있었냐면 남조선 폭파 집단 환영한다. 남조선 폭탄 집단. 우리말로 이제 해석하면 화약이잖아요, 사명이. 근데 그거를
영어로 직역을 하면 코리아 익스플로시브 그룹입니다. 그걸 그걸 다시 한자로 바꾸면 남조선폭파 집단이 이제 되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오역 그 번역기 돌려도 그래서 이렇게 나올 번역이, 때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나온 건데 아무튼 그때 이제 김승현 회장이 결단을 내려서 한화약의 앞 글자만 이렇게 쪽쪽 따와가지고 지금 H4 이름으로 되는 그래서 한화약. 근데 이제 한자 표기도 바꿔요. 화약할 때 이제 불화자인데 그걸 바꿔서 빛날 화자로 바꿉니다. 빛날 화. 네, 그래서 이제 회사의 정체성을 가져가면서도 어색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또.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은 네이밍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름 바꾸면 막 운이 바뀐다고도 하잖아요. 이름 바꾼 뒤로는 좀 어땠나요? 현 시점에서 평가해 보자면은 이름대로 잘 됐어요. 잘 된 건 맞는데 산산대로만 걷던 김 회장한테도 시련은 있었는데 1997년 IMF 외환위기 IMF 이때 다 이런 시련을 겪었는데 이 위기를 김 회장은 어떻게 극복을 했냐?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는데 안 되는 사업만 접는 게 아니라 흑자가 나던 계열사까지 독일 회사에 팔게 된 겁니다. 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김승현 회장이 그거 팔면서 그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마취도 하지 않고 폐를 잘라내는 심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 와중에 고용 승계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아하. 회사의 노조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기업이 팔리면 직원은 버려지는 게 상식인 줄 알았는데 김승현 회장은 달랐다. 고용 승계가 안 되면 매각도 없다고 못 박았다. 비록 회사의 간판은 바뀌어도 끝까지 우리 식구들을 챙기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다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나만 남고 다 하라고 하면 나만 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에피소드가 또 있습니다, 하나. 또 뭐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요. H건설에서 이라크 신도시 건설하는 데 참여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뒤에 이라크? 이라크요, 이라크. 네. 당시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가장 먹고 싶어 했었던 음식 뭐였을까요? 삼겹살 아닐까? 삼겹살에 김치? 떡볶이. 이라크 초콜릿. 이라크 초콜릿. 이라크 초콜릿. 두바이 초콜릿. 이라크 초콜릿. 이라크 쫀득쿠키. 이라크 두바이 초콜릿. 광어의 600인분입니다. 광어의 사밥. 야, 진짜 맛있긴 하겠다. 이걸 해를 떠서 간 거예요? 아니면 그 방을 가지고 간 거예요? 떠서 갔답니다. 이제 천장이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물어보니까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이제 회였던 거죠, 회.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회를 떠서 공수해서. 비행기로. 상상만 해도. 진짜 맛있긴 하겠다. 직원들을 위해서 사막에서 광어회를 진짜 뭔가 현장이 힘들어도 감동받아서 뭔가 더 열심히 일했을 것 같아요. H그룹 사고내 뭐 이런 게 있었대요. 의리. 신용과 의리. 이게 김승현 회장이 그룹 경영 최고 가치로 뽑는 정신이 바로 저겁니다. 이 신년사 때마다 김 회장이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장수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어야 하지만 이 기업인은 신용을 걸어야 한다. 우리가 이유를 남기기 전에 고객들에게 먼저 위리를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현재도 그 임원들 사이에서 건배사를 하잖아요. 건배사가 의리입니다. 의리입니다. 김보성 씨 아닌가요? 의리로 무조건 건배사를 시작해요. 건배. 의리. 재계에서 의리남으로 통한대요, 이분이. 대표적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전 미 해군 정보분석관 출신 재미교포 로버트 김과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로버트 김이 이제 북한 잠수함과 관련된 중대한 기밀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징역 9년을 받습니다. 스파이 혐의로 이제 징역을 받은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스파이지. 근데 이때 갑자기 일면식도 없었던 김승현 회장이 또 수감 생활을 하는 내내 남겨진 가족들의 생활비를 남몰래 대줬다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데? 네, 일면식도 없었답니다. 에이 뭔가 있었겠지. 근데 사실 김 회장 입장에서도 로버트 김에 대해서 잘 아는 것보다 겪었던 고충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분을 나라도 먼저 도와줘야겠다라고 나서게 되죠.
근데 이게 알려진 것도 사실 수감 생활을 끝내고 나와서 언론에다가 김수현 회장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버틸 수가 없었다 이야기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결단적인 이제 빛을 발휘한 게 바로 방위 산업인데요. 2025년에 H그룹이 시가총액 100조 원씩을 열었어요. 작년에. 역시 이것도 김 회장의 거침없는 인수 본능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S의 이건희 회장입니다. 당시 이제 이건희 회장하고 빅들을 통해 가지고 S그룹의 계열사 4군데를 인수를 해요. 근데 이제 S사 입장에서 보면 그 4군데가 뭐 방산 주력도 아니고 전자나 이런 거에 보면은 성적도 하위권이어서 이거 좀 정리하고 싶은데 어떡할까 했는데 이제 H의 김 회장이 2조 원에 사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한 거죠, 이거. 김 회장 당신은 추진력이 대단하니까 빅딜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도 당신의 결단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빅딜을 성사시킬 정도면 두 사람이 꽤 가까운 사이였나 보네요. 네. 비즈니스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김 회장이 이 회장한테 이제 경영 조언을 구할 정도로 좀 가까운 사이,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었다고 해요. 재벌 종수들은 막 친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가까이 두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 두 분은 유독 친한 것으로 제게는 소문이 나 있어요. 대한생명을 인수할 때 그때 보험회사의 제일 큰 게 삼성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승현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직접 찾아가서 내가 대한생명을 인수할 텐데 생명보험업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이건희 회장이 흔쾌히 지금 이 보험업계는 어떻다라는 실상이 어떻다는 이런 걸 직접 얘기해 줬다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같은 업종에 진출할 때는 서로 경쟁 대상이 되니까 으르렁거리거든요. 그런데도 그 두 분은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 이건희 회장 별세 당시 본인 몸도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문을 온 게 좀 화제였죠. 위로의 말씀만 드렸고요. 가장 슬픈 날이죠. 신명님같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일주기 추모 행사 때도 찾아왔었고 또 매해 추모 행사마다 조화를 잊지 않고 보낸다고 합니다. 김승현 회장은 비즈니스 이전에 사람과의 어떤 인연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런 김 회장과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86 게임 885피 복싱에서 금메달 딴 송광석입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회장님인데 정말 상남자고 너무 멋진 분입니다. 항상 선수들이 시합 나갈 때마다 제가 국제대회 나갈 때마다 회장님은 항상 뒤에 있었습니다. 근데 회장님이 따라온 거하고 안 따라온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근데 LA 때는 금메달 1순위였거든요, 제가. 근데 예선 1회전에 미국하고 딱 붙이는 거예요. 심판이 리듬을 끊어요, 리듬을. 연타 때리려면 수도, 때리려고 하면 수도. 이렇게 리듬을 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회장님이 이제 세계연맹 부회장으로 올라오신 것이죠. 시합에서 이 편파 판정은 절대 안 나온다. 선수들한테 큰 자신감이에요. 제가 그 서울 올 때도 동두국 선수하고 결승을 했거든요. 안드레아스라는 선수하고 했는데 심판장이 동독이에요. 동독 사람인데 그분이 심판들을 올리는 거거든요. 5명을. 그런데 뭐 완사를 했어도 4대1 나왔어요. 김승현 회장이 안 왔으면 이건 이제 엎어진 거야. 유럽을 뭐 5개국, 뭐 스위스, 스웨덴, 독일, 핀란드 그런 나라를 다 돌면서 그 나라 선수들하고 스파링을 하고 그 선수들은 또 키가 크고 굉장히 빠른 선수들이거든요. 그런 선수들하고 경기를 치러봐야 그러니까 실력이 일취월장이 되죠. 회장님이 국제용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외국에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 비용도 뭐 어마어마할 텐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그때 전폭적인 그 김승현 회장님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선수들이랑 친밀감이 돈독했겠죠. 일례로 그 선수단이 핀란드를 간 적이 있는데 엄청 추웠대요. 그래서 선수단이 이제 김승현 회장님한테 너무 추워요. 파카 좀 사주세요. 이렇게 흘러가는 얘기를 했는데 김승현 회장님이 지갑에서 카드를 뜯으면서 사입어라고 해서 그 당시에 다 모두 파카를 입었단.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 사이에서는 와 역시 우리 큰 회장님, 통큰 회장님 뭐 이렇게 통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저 김성현 회장이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독성 강하고 드라마틱한 야구팀이죠. H-이글스. 이 팀이 작년에 잘했잖아요. 네네. 오랜만에 한국 시리즈까지 갔으니까 진짜 오랜만에. 거의 이제 꼴찌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뭐 성적이. 그런데 이제 팬들이 그 정도면은 저 팀을 좀 떠날 법만도 한데 팬들이 또 열광적인 응원을 하니까 오살이라는 별명도 있거든요. 하나 팬들한테. 야구 성적이 안 나오면 구단주로 원망해요. 우리 회장님 뭐하냐, 선수 좀 사다 주지. 근데 여기 좀 달라요. 회장님에 대한 지지, 팬들의 우리 회장님 그러면 이제 열렬히 지지를 하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의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성적 부진이랑 상관없이 지원을 빵빵하게 해줘요. 실제로 선수 수급도 잘해주고 그리고 선수들 지원도 잘해주고 작년에는 이제 준우승 축하 기념으로 오린식의 휴대전화 이거 다 돌렸다는 거예요. 예전 2018년 준 플레이오프 때는 네네. 관중석 전좌석에 장미꽃이랑 감사카드도 줬다고 들었거든요. 그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11년 동안 부진했던 성적에도 불꽃 응원을 보내준 이글스 팬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낭만적인 구단주가 또 있을까 싶네요. 하나 더 있어요. 뭐가요? 올해 한국 시리즈 갔잖아요, 오랜만에. 네. 대전에서 홈 경기 하잖아요. 추웠잖아, 겨울에. 약간 11월, 10월 말 11월에. 쌀쌀하죠. 홈 경기할 때 관주가 패딩을 다 줬어. 응원할 때 입고 하라고. 와, 패딩 비싼데. 우와. 그럼 잡을 거야, 입고에서? 근데 사실 이 낭만 구단주다라는 소문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작년 가을 시즌 때인데요. 하필이면 이날 이글스가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졌는데 김승현 회장께서 야 아무리 우리 팀이 홈에서 졌어도 불꽃은 터뜨려라 라고 하죠. 이런 특색 때문에 작년 시즌에 이글스 홈 좌석 점유율, 홈 관중 증가율도 1위 고점을 찍습니다. 야구장에 자주 찾아오셔서 저희가 이기고 있을 때쯤이면 이렇게 저희 스카이박스가 있는데 거기 테라스 쪽에 나와 주셔서 팬분들한테도 인사해 주시고 선수들 힘내라고 이렇게 같이 응원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 선수도 정말 자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작년에는 아쉽게 준우승을 했지만 그런 회장님의 마음과 또 팬분들을 대하는 마음 이런 걸 봤을 때 또 선수들이 정말 우승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또 강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김 회장의 화끈한 의리 이야기를 쭉 나눠봤어요. 사실 이분이 낭만이 정점을 찍은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김 회장의 아내 서영민 여사, 어떤 분이시죠? 당시 서울대 약대에 재학 중이었었던 서영민 여사는요. 친할아버지가 이승만 정권 시절에 법무부 장관 지냈었던 분이시고 아버지는 내무부 장관까지 지냈었던 거물급 정치인이었습니다. 미모에 이제 지성까지 겸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돌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김 회장이 마음에 쏙 들어 해가지고 서 여사를 쟁취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서 여사가 서울대 약대 3학년생이었잖아요. 네네네. 보통 그 당시에만 해도 총수 부인으로 가게 되면 학교를 그만둘 것 같죠. 하지만 오히려 김 회장님은 전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서 여사 같은 경우에는 약대를 수석 졸업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김 회장이 이 약대에 가서 도서관 기금 마련을 모두 해주거든요. 그만큼 뭐 아내를 존경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럼 서 여사님이 약국 차렸습니까? 굳이 제약회사를 차려주셨겠죠. 차려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약국만 생각했지 제약에선 생각 못했어요. 제게 회장 부인들의 대부분 이제 미술관 이거 많이 하고 봉사활동하고 대외활동 하잖아요. 근데 이 서 여사는 대외활동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전 처음 봐요. 기껏해야 김 회장하고 같이 야구장 나타나는 정도 이 정도인데 어쨌든 서영민 여사가 이제 평생 남편 내조하고 그리고 이제 새 아들의 교육에만 전념했는데 김 회장이 그런 아내를 향한 사랑이 누구보다 각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서영민 여사는 2022년에 암투병 끝에 61라는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진짜 젊은데 예순이면. 사망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치료 중이셨는데 새 아들이 바쁜 업무 제쳐두고 이제 끝까지 어머니 곁을 지켰다고 해요.
특히 이제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죠. 투병 중인 어머니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겠다면서 이제 머리를 짧게 깎고 간호에 전념해서 그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아들들의 이제 극진한 효심을 보면 평소에 이제 서 여사께서 자녀들한테 얼마나 큰 사랑을 쏟아부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희 회장도 그때 당시 김종희 창업회장 정도의 창업회장들은 대부분 둘째 부인이나 셋째 부인들이 다 있고 뭐 애들도 있고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김종희 회장은 강여사하고 끝까지 했고 이남일녀 한 군데서 낳고 또 김승현 회장도 거기에 아들 삼명제를 낳아서 상당히 애처가로 소문나 있고 선대 회장이나 이세 회장이나 거의 비슷한 캐릭터가 아닌가 이렇게 보죠. 밖에서는 호랑이 같은 총수여도 아내만 생각하는 김승현 회장의 모든 것을 확인해 봤는데요. 김승현 회장에게는 든든한 아들 셋이 있습니다. H사의 불꽃 가문 삼형제를 소개합니다. 가운데가 장남 김동관, 왼쪽이 차남 김동은, 오른쪽이 삼남 김동선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세 분 모두 이제 경영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후계자는 바로 이제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죠. H그룹의 주력 사업 강산, 우주, 조선 파트를 이제 총괄하고 있고요. 차남 이제 김동원은 금융 파트, 삼남 김동선은 레저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해 말부터 김동관 부회장 중심으로 이제 경영 승계 체계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죠. 김승현 회장이 구축해놓은 이 거대한 방산 시스템 이거를 김동관 부회장이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김승현 회장이 좀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 뭐 이랬다면 김동관 부회장은 위기 상황일수록 조금 더 이제 치밀하고 전략적인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좀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데 신중하기만 한 건 아니고 공격적인 투자로 사업을 재정비하는 모습 이런 모습도 보인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룹 내에서 유명하게 된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2010년 정도에 이 김동관 부회장이 처음에 입사를 했을 당시에 아버지가 63빌딩으로 불러요. 우리 회사에 입사를 했으니 사장님들한테 인사를 한번 드려라. 그래서 김승현 회장이 이제 오셔가지고 인사를 드리는데 야 우리 회사 입사한 소감을 한번 얘기해봐 라고 아버지가 시키죠.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인데 그게 인사죠. 예. 이분이 하신 얘기가 너무 쇼킹한 얘기였었어요. 사장님들 다 계신 앞에서 앞으로 퇴직금은 현찰이 아닌 주식으로 주겠습니다. 방심하죠. 주식이라니. 그리고 이게 당장 팔 수도 없는 주식이에요. 이게 사실 미국식이거든요. 임원에 계실 때 향후 10년을 보고 먹거리를 찾아달라. 그럼 우리 주식이 그만큼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진짜 퇴직금을 진짜로 주식으로 주셨나요? 네, 지금도 계속 주식으로 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 H사 우주 기업 주가가 무려 10배가 뜬 120만 원 정도니까요. 사실 퇴직한 임원이 주식을 준 거는 오히려 감사해야죠. 월요일에 바로 주식 사야겠다. 주식을 사야겠다. 자, 김동관 부회장 약속도 잘 지키고 굉장히 수제예요, 그죠? 김동관 부회장이 이제 하버드 출신이지 않겠습니까? 대박. 중학교 때까지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대요. 사립고에서도 이제 최상위권, 뭐 흠잡을 데 없는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또 경력까지 좀 완벽합니다. 그래요? 김동관 부회장이 군에서 이제 공군에서 복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군에서 이제 통역 장교를 했을 겁니다. 수많은 뭐 공군 관계자들 밑에 데리고 일했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좀 차분하고 합리적이고 일을 참 잘했었다, 예의 발랐다, 뭐 그런 기억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군 장교로 제대를 했네요. 아니 왜냐면 대부분 막 고관 대작집 자식들이 뭐 병역을 뭐 좀 잘 기피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장교로 갔다 왔으면 뭐 재벌이사가.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미 관세 협상을 했을 때 한국 대표단으로 김동관 부회장이 직접 가요. 가서 백악관에서 그럽니다. 총수인데 대신 통역사가 하나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통역을 잘못해서 이 일을 그르치면 다 당신 책임인 줄 알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서 200조 원 프로젝트를 직접 설명하고요.
조선소, 방산 이쪽 협력 관계를 직접 설명을 해요. 근데 유일하게 그때 당시에 대표단에서 통역사를 쓰지 않은 총수로 가장 유명했었죠. 다 가졌네, 다 가졌어. 아버지하고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지만 닮은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랑꾼. 김동관 부회장도 아내와 무려 이제 10년 가까이 연애한 끝에 결혼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이 결혼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집안의 반대가 좀 있었다고 해요. 10년 가까이 연애했는데 왜 반대하신 거죠? 이제 김동관 부회장 평판은 워낙 좋잖아요. 1순위 사익감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내분이 평범한 집안 출신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났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핫 입사동기로 처음 만났습니다. 평범한 진짜. 두 사람이 지난 2019년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는데 김승현 회장 닮아서 10년 열애 끝에 사랑을 쟁취한 사랑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요즘 H그룹 위상이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H그룹에 SOS를 쳤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일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조선업의 재건이거든요. 네네. 미국 조선업이 이제 예전 같지 않아서 이제 배를 뭐 만드는 건 고사하고 이제 고치는 기술까지 좀 부족한데 H그룹이 이제 미국 본토에 있는 필리핀조선소를 아예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땅에서 직접 군함도 만들고 수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한국 기업이 된 건데 이제 H그룹이 미국 조선업의 마스터 키가 된 거죠. 주식시장에도 H그룹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션, 시스템, 에어로스페이스, 이 방산 삼형제가 진짜 H그룹의 몸값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H그룹의 4대 천왕으로 알려진 K9, 뭐 레드백, 천무, 천궁2 이게 전 세계 무기 시장을 휩쓸고 있죠. K9 자주포는 좀 들어봤거든요. 전 세계 1등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핀란드, 폴란드, 노르웨이 등 10개국 정도 쓰고 있는데 자주포는요, 멀리 얼마나 정확히 빠르게 자주 쏠 수 있느냐, 이게 생명인데요. 이게 다른 나라 자주포 같은 경우는 일반 중소형차 정도인데 K9은 세단이라고 불립니다. 그 레드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갖고 있는 장갑차를 호주에 맞게 리모델링 해준 겁니다. 그 지역에 맞게끔? 예. 여기는 사막이 많으니까 바퀴는 뭘로 바꿔주고요. 에어컨도 나와야겠고요. 이렇게 바꿔준 게 호주의 레드백 모델이고요. 이 천무 같은 모델은 이 축구장 3배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손꼽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보이는 게 천궁2인데요. 천궁2 같은 경우는 적국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 미사일을 바로 요격해버립니다. 북한에서 만약 미사일 쏘았다 그러면 우리가 저거 딱 쏘면 공중에서 딱 맞출 거 아니에요? 예. 대단하다. 요즘 중동 상황이 참 복잡하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벌어진 건데요. 우리 기술로 만든 이 천궁2가 중동의 실전 모드에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 이란이 아랍에미레이트를 향해 탄도미사일 130발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부었거든요. 마침 거기 배치됐었던 천궁2가 이 미사일들을 완벽하게 막아낸 겁니다. 한국이 수출한 무기가 실제 교전에서 그 성능을 완벽히 증명해낸 첫 번째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천궁2는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이스라엘의 에로우 같은 세계 최고의 방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90%가 넘는 요격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한 포대에 4천억이 넘는 아주 비싼 몸값인데 왜 사우디나 이라크 같은 나라들이 앞다투어 사가려고 했는지 이번에 실력으로 똑똑히 보여준 셈입니다. 근데 그 미국이나 유럽도 이 무기가 많을 텐데 왜 우리나라 그걸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양한 나라들 중에서도 이제 한국계 잘 팔리는 게 배송이 빠릅니다. 배송이요? 원래 한국 주문 들어오면 바로 제작해가지고 보내줄 수 있는 대량 양산 체계를 일단 갖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사실 좋은 건 휴전 국가잖아요. 그렇죠. 검증이 끝난 무기라는 인식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성능도 뭐 미국산이나 다른 유럽산이랑 비등비등한데 일단 가격도 경제적입니다. 네. 그리고 현지 생산을 하게끔 하고 그 현지 생산을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석삼조죠, 일석삼조.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아차 싶은 거예요. 우리도 빨리 전차 자주포로 가자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품 하나가 고장나면 6개월 뒤에 온다 그러고 독일에 전화해봐. 그런데 한 대 만드는데 3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맞아. 근데 한국 애들은 다음 달부터 바로 배송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군이 납품할 수 있는 물량을 미리 갖다 주는 거죠. 우리 군이 쓸 거를 미리 만들어놨는데 드론이 이걸 주고 예, 그렇죠. 동시에 밀어내기가 가능한데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을 뽑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만들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하다 보니 보통 한 번 만드는데 3년 이상이 걸리는 거죠. 예, 어쨌든 H그룹은 우리 대우조선이나 S사 이게 방산 부문 인수할 때도 우려가 상당히 컸어요. 국가 안보를 내다보고 뚝심 있게 투자를 했던 거죠. 그 결과 통합 방산 솔루션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한 기업 자체가 저렇게 방산에 관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다 보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사례입니다. 해외에서도 흔치 않은 사례고요. 흔치 않은 사례 같아 진짜. 지금 현대 미래 전쟁은 다영역 작전 표현을 합니다. 자,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형태의 전쟁이 벌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런 그 합동 전 영역에 대한 좋은 기준을 세우고 통합을 하는 이니셔티브를 잘 만든다고 한다면 굉장한 시너지로 연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사실 업계에서는 H사를 두고 한국판 락히드 마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 본토를 막을 수 있는 방어망, 일명 골드돔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이걸 같이 해보지 않을래라고 제안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적에서 미사일을 쏘면 이 미사일을 공중에서 보고 있는 게 적에도 위성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떨어질 줄 알고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걸 파악한 건 AI 기술이고요. 그래서 미사일을 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적에도와 AI 기술을 모두 갖고 있는 게 H그룹인데요. 사실 뭐 이 보는 눈, 때릴 수 있는 주먹 모두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얼마 전에 누리호 발사를 했잖아요. 네. 이 누리호의 엔진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뭐 앞으로는 뭐 도심항공 모빌리티나 뭐 우주 택시까지 사업을 그리고 있으니까 좀 더 희망적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방산에서 이제 우주까지 H그룹이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K방산이 꼭 H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국내 방산기업들 100대 기업사들이 항상 많고요. 근데 H사가 확실히 그 중심에 섰던 건 맞습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고요. 앞으로 H사가 그려가는 미래 계획도 의리 있게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서울 오는 중일 거 아니야. 스쿠버 갔다며. 문제가 좀 생겼어요. 다쳤어, 모모? 겉만 멀쩡하지 나 괴물이야. 괴물 만들었잖아. 오늘 누구 인터뷰한 줄 알아? 하용중 오빠. 애기야, 왜 울어? 어머 죄송합니다. 저 방을 잘못. 안녕하세요 기자님. 저 기억해요? 그럼요. 뇌체인지 가능하다며. 대상이 있어야죠. 나 이 이상 최악 있어? 숨 쉬고 깨어있는 자체가 지옥인데. 변하는 건 사람이 아니야. 평생 내 옆에 있어줘야 돼.